같은 해 11월 왕자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드디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선생님, 근데 갑자기 풀어준 이유는 뭐예요? 자, 그동안 청나라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잡아둔 이유는요. 명나라와 조선이 내통하는 걸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근데 지금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1644년 11월 11일 형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명령합니다. 다만 복림대군은 약 5개월간 북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차례로 왕제들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북경에서 출발해 1645년 5월 14일 청나라에서 약 8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복림대군이 돌아온 겁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온 복림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엄청 기뻤겠죠. 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복림대군의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빛은 어두운 데다 어딘가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지? 조선에 도착하기 전 복림대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청나라에서 동고동락했던 형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복림대군이 소현세자 다음으로 귀국에 오른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딱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북경에서 본 게 마지막인 게 된 거예요? 이것도 좀 슬프다. 근데- 같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복림대군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또 있습니다. 아, 바로 형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한 희귀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소문의 내용은 복림대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바로 아버지 인조가 형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예? 복림대군이 없던 조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현세자가 죽기 5개월 전인 1644년 11월 귀국길에 오른 소현세자는 추운 겨울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조선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 끝에 조선에 도착한 소현세자의 몸 상태는 이때 어땠을까요? 원래 몸이 안 좋아. 허약해요. 그랬는데 더 심해졌겠죠. 소현세자 몸 상태는요 엉망이었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할 때부터 좋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상태는요 귀국 후에도 나아질 낌새가 보이질 않았죠. 새벽 내내 숨이 차고 두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원들이 탕약을 맞춰도 소현세자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때 한 내의원 의관이 세자를 진맥하더니 진단을 내립니다. 병명은 학질. 학질이 뭐지? 확실. 그러니까 당시 소현세자가 겪은 학질은요. 지금의 말라리아 증상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질에 걸리면요. 몸이 덜덜덜 떨리듯 춥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 온몸에 열이 나서 환자들은 심한 갈증과 두통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 인조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직도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느냐?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어이를 뽑아 곁에 두고 꾸준히 치료하거라. 한 의원에게 세자의 병을 낫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한테요. 이형익. 이영익. 이 형이? 자, 이 이영익은요. 충청도 지역에서 기묘한 침술로 아주 유명한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영익의 침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번침. 번침? 네. 아마도 침을 놓고 주변을 뜸으로 감싸는 침술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익의 침술이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받아 몹쓸병에 걸렸을 때 이영익의 침을 맞으면 씻은 듯이 병이 싹 낫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현세자의 치료를 맡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현세자가 이영익에게 치료받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처음 이영익의 침을 맞은 건 4월 24일 새벽 3시. 침을 맞고 난 뒤 소현세자의 병이 차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 그리고 4월 25일 새벽 3시. 명시샷. 이영익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침을 또 놓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을 맞고 난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두꺼운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약방에선 열을 내리기 위해 탕약을 대령했죠. 그렇게 펄펄 끓는 열과 오한에 시달리기를 반복하던 소현세자는 그날 정오 창경궁에서 돌연 숨을 거둡니다. 아. 아니, 침 2번 맞고요? 그런데 소현세자의 시신을 염습하던 날 사망한 소현세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그 눈, 코, 입, 귀에서 새빨간 피가 흥건히 흘러나왔고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자, 소현세자의 미스터리한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약에 중독된 것처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죽음과는 달랐다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왜냐면 침술이 좋아서 데려온 사람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침을 놨는데 2번 만에 죽었다는 건 좀 의심해볼 만하죠. 소현세자의 죽음 후 허망하게 아들을 잃게 된 인조는 어찌나 슬펐던지 곡기까지 끊으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 괴이한 침술로 세자를 죽게 한 의원 이영익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인조는 곧바로 어명을 내립니다. 자, 인조의 어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자는 학질로 죽은 것이다. 이영익을 굳이 잡아다 국문할 것 없다. 재차 아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어허. 당시 치료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요,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하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인조가 이영익의 죄를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상하네요. 어허. 게다가 대신들이 장례 절차에 따라 소현세자의 관을 모실 찬실을 준비하기도 하니까요, 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실은 설치하지 말도록 해라. 인조가 나서서 아들의 장례를 간소하게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성대하게 치르면 성대하게 치렀지 이거를 간소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영익은요 인조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무려 12년간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인 셈이죠. 이상하다. 자, 여러분들 복림대군이 조선에 와서 들은 끔찍한 소문 기억나십니까?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죽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복림대군이 들은 이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 그 이영익이 혹시 뭔가 이렇게 독침 같은 거나 아버지가 뭐 시켜서 그쵸. 독침을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소현세자가 죽기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 (1639년 7월 14일) 이날 인조는요 머리털이 쭉 뼈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가 있어. 국왕이 산성에 있을 당시 성을 나올 때 그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으니 서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자, 이거는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한 신하가 청나라 장군의 말을 인조에게 전한 겁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을 바꾸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아, 인조가 아니라 소현세자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후회한다. 네. 그러니까 인조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게다가 이 사건 이후 7개월 뒤 또 한 번 인조의 불안에 화를 불을 지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640년 2월 18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용골대가 동궁이 심양을 떠날 때 대홍망령무의를 구원했다죠. 그만. 그 옷은 임금님만 입는다는 용이 순화하는 옷 아닙니까? 대홍망룡의. 자, 이건요 용을 순호화 만든 붉은색의 관복입니다. 붉은색의 용의 자수가 있는 옷 하면 떠오르는 옷 있지 않으십니까? 골룡포. 맞습니다. 바로 임금의 옷 골룡포. 조선에서는요 용이 그려진 옷은 오직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소현세자에게 송별련을 열어주면서 이 대홍망룡이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조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나라가 나를 밀어내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히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쁜 건 그 청나라한테 기분이 나쁘지 소현세자한테 기분 나쁠 건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HTX 아니죠. 처음 타봐요. 좀 많이 탔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소현세자는 이제 라이벌이죠. 내 자리를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가만히 있어도 네. 괜히 그냥 어. 막. 맞습니다. 이후 인조는요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를 내치고 왕자를 차지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왕 인조의 정적 위상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굴복한 인조 밑에선 도저히 일할 수 없다면서 떠나는 조정 대신이 줄을 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신하들이 인조에게 등을 돌리는 와중에 청나라에서는 무리한 징병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인조는요 청나라와 신하들 양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군대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실제로 징병은 찰패일 미룬 겁니다. 결국 인조의 이런 행동은 청나라 황제의 미움을 샀고요. 인조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 청나라 황제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인조는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결국 신하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의 불안과 의심은 청나라가 아닌 아들 소현세자를 향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애틋한 8년 힘들겠다가 아니고 인조 입장에서는 안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그저 계속해서 불모로 있는 게 인조가 볼 때는 아주 안전한 거죠. 아, 진짜요? 아이고, 안타깝다 정말. 진짜 이게. 왕자 일행이 처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땐 인조는 매일매일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왕자들이 청나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인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가 조선에 영구 귀국했을 때 소현세자는 이런 인조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알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 대신해서 청나라까지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소현세자는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오히려 소현세자는 아버지를 만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아담샤를 만나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현세자는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청나라에서 챙겨온 수학서적, 천구 등을 쫙 펼쳐 보이면서 진귀한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참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북경으로 찾아와 새로운 물건들과 서책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기쁜 얼굴로 청나라 황제가 준 선물이라면서 인조 앞에 벼루를 꺼내보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인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보자마자 그때 삼전도의 굴욕에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경기를 치워라 하면서 막. 치워라. 네. 네. 인조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아들이 건넨 벼루를 소현세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잠깐만 소현세자한테 던졌다고요? 네, 우리 다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 사실 이 벼루 이야기는요 연려실 기술에 수록된 야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 그만큼 당시 인조와 소현세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다. 아, 그러네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네요. 심지어 소현세자가 조선에 온 지 2달 만에 사망했잖아요. 모종의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은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교수님, 네. 소현세자의 죽음의 배후에 인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요. 약간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정황 증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아버지이자 국왕인 인조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거든요. 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수사를 확대하고 꼼꼼하게 하기는커녕 거의 그냥 웬만하면 덮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 분명히 인조한테 심정이 크게 간다. 적어도 애초에는 몰랐을지라도 묵인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네. 종합해 보면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